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에도 수석급 인사 발표를 이어가며 대통령실 진용 갖추기에 속도를 냈습니다. 먼저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할 정무수석에는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언론 접촉과 홍보를 맡을 신임 홍보소통수석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이 신임 홍보수석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휘할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조차 검찰개혁을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거라며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석급 7자리 가운데 5자리가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년 만에 거대 여당 자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엔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혁신안은 내놓지 않고 대통령 비난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기조 속에 차기 원내사령탑도 친명색채가 짙은 서영교, 김병기 의원 간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모두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번 주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야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등을 놓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자 당 주류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석 달 안에 새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대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 즉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식 지도부 선출에 힘을 실은 겁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개혁안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인 후보 교체 과정을 두고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윤 등 기존 당 주류를 중심으로 김 비대위원장이 내부 추인도 없이 맡기지도 않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애초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리에 오른 김 비대위원장이 역할 이상의 행동을 해 어리둥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환영하지만 부당이란 표현을 쓴 건 편향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한계에선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힘을 보탰는데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쇄신파가 충돌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당내 의견 속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오갈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 문제 이외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등 내부 정비 과제가 산적한 국민의힘.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홍은 결국 당권 다툼으로만 비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공개 행보인데 가동을 앞둔 내란 특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청사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SNS나 보수단체 집회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3차부터 5차 기일까지 법원에 공개 출석하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복귀로 문부수고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전직 공보위원은 오늘 줄줄이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6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5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경찰과 검찰이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당시 경호처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수사는 경호처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게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소환된 첫 사례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의 설치도 관심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는데 선거가 끝난 만큼 검찰이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과 건진법사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도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 출범 전까지 경찰과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일 내로 국회에서는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일 내로 대통령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다만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고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이 빨리 임명된다면 이전 사례를 볼 때 본격 수사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가동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법안 통과 후 공식 출범까지 5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처음인데다 규모도 전례가 없어 수사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인 3대 특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디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부딪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등 고속도로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튕겨져 나가 있고 화물차 운전석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사항이 있다고 그 차에 끼어서 차량 나올 수 없어서 일단 좀 출동해달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들어왔었거든요.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SUV까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길에 타올랐던 화물차에서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18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홍성휴게소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사고 여파로 불이 나면서 차량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5일 밤 경기도 용인의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아파트를 덮쳤는데요. 사고 당시 아파트 내부 모습을 봤더니 아이가 머물던 방의 벽체가 날아가고 침대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머물던 곳인데 피해 주민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벽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경기도 용인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 천공기가 쓰러지며 덮친 아파트 내부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방인데 책상은 집안을 뚫고 들어온 천공기에 부서졌고 위에는 깨진 유리창이 가득합니다. 침대 뒤에는 끊어지고 휘어진 철근이 드러나 있고 이불 위로 벽에 붙어있던 구조물은 물론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슨 전쟁 났다고 표현하나? 아니 지진 났다고 표현하나? 어마어마한 진동과 함께 좀 모래폭풍 같은 게 막 들어오는 사고 5분 전까지 방에는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머물던 상황. 두 사람이 잠시 거실로 나온 사이 천공기가 집을 덮친 건데 아이 아버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침대 위에서 어머니랑 제 딸이 이제 종이접기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천운인 게 제 와이프가 이제 커피랑 과일이나 이런 거 깎아갖고 이제 드시라고 나오시라고. 사고 직후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는데 피해가 심한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건 물론 안전도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공사하시는 뭐 대표분이나 높은 분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선정하는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가운데 사고 수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현충일 연휴 사흘간 파업을 일시 중단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합니다.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나선 노조는 사측에 협상안을 요구하며 다음 날인 6일부터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준법 운행을 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연휴 사흘간 아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비노조원인 나머지 1000여 명의 운전기사 등을 투입해 운행률 70%를 목표로 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 9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또 다른 차량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연남동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소품샵 유리창이 깨지고 진열된 상품이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임시 저장소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남 여수시 극동항 해상에 경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방제 작업에 투입된 방제 비용을 오염 행위자에게 전액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승인된 온열 질환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제한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도 피해를 본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 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라며 상무부의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광물과 파행 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5차례나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6차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미일 간 관세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5차 관세 협상도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どういうところまで進展しているのか、そういったことを踏まえてですね、両首脳にそれを挙げた上で会っ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サミットのタイミングというものは交渉をやっている我々の念頭には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きます。 이번에는 지난 협상들과는 달리 6차 협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은 일본의 협상 순위가 미중 협상에 밀릴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당장 외교 통상 역량을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측 협상 핵심 인사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런던에 있는 동안은 조율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국익을 희생하면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そこでお目にかかるまでに一定の前進があればそれでよし、なければないで国益を犠牲にしてまで急ぐつも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 확대와 히토류, LNG, 반도체 협력 등 대중국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여기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의 철폐 요구에서 인하로 한 발 물러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채 미중 협상 재개로 미일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이후 미국이 관련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새 정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정부는 곧바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우리와의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한 외신 보도만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은 해외 정상과 통화 소식을 거의 자료로 배포하지 않고 트럼프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주목도가 높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곧바로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또 홍보할 만한 성과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취임이나 당선과 관련한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뒤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용한 분위기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민감한 현안을 압박하면 차분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There's a similarity between his alleged orientation of foreign policy and Trump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hinged upon this principle of transactionism and pragmatism. G7 기간 한미 정상 간의 첫 대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달걀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요. 5달 사이에 18%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달걀 가격은 다른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탁 물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동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꼼꼼히 달걀을 살펴보던 소비자들. 30개 한 판에 10,000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많이 올랐어요. 점점 고기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되다가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달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으로 올해 초 3,200원대에서 5달 사이 18% 넘게 올라 4,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6%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 요인이 불명확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특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사육 마리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개 비중이 증가하였고 소모성 질병 발생도 많아 특란 출현율은 낮아졌습니다. 특란 후에 달걀 생산 자체는 늘었고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49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영향이 있지만 1,670만 마리가 살처분된 지난 21년과 비교해도 이러한 상승폭은 이례적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축산법 개정안으로 같은 면적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9월 적용 예정이라 지금 오를 이유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원인을 찾기 위해 생산자가 산지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4.1%로 2달 연속 4%대를 기록한 가운데 가공식품의 주 원료인 달걀 가격까지 고공행진하며 식탁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전체 가공식품 가격에 줄줄이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식탁 물가를 관리하는 당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가격 인상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대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5% 이상 급등한 품목도 수두룩한데요. 밥상 물가가 부담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대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독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장복이 겁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식품 기업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뒤 6개월 동안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빵과 냉동식품, 라면 등 53개 품목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전체의 72%가 오른 겁니다. 이 가운데 초콜릿과 커피, 양념소스, 빵,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5% 넘게 뛴 품목은 19개나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의 3배를 웃돕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재료비 상승 같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올리는 시점이 그렇게 국내 정세가 좀 혼란하고 또 그 계엄 사태 이후로 국내 경제도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도 엄청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가격 인상 행렬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해 체감 물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취임 첫 국무회의에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며 물가 잡기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엔저 현상의 일본 여행이 각광을 받으면서 올해 들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승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중 관광도 점차 늘면서 위축됐던 면세, 관광업계가 되살아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 일본행 항공편 카운터 앞은 유독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으로 간 항공편 탑승객은 1,124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940원대까지 떨어진 엔화와 일본 소도시까지 확대된 항공편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가 유니버셜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무래도 환율이 좀 싸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 저렴한 체류 비용을 방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最近韓国はすごい人気でご飯も美味しいし、韓国のアイドルとか飛行機は安いし、あとはタクシーとかすごい安いから。 게다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노선 항공편 이용객은 1년 전보다 25%,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한한령과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거듭하며 지난해 2,700억 원대 적자를 냈던 면세점 4사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3분기로 예상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조치와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관련 업계에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바짝 얼어붙었던 면세 관광업계가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다시 봄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불법 개조, 번호판 훼손 가림 등 위법 행위와 이른바 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냉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와 연계돼 운영되던 파생상품 야간 거래가 오늘부터 한국거래소 자체 운영으로 바뀝니다. 거래소 자체 야간 거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고 거래소 정규 계좌만 있으면 추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해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원안위는 지자체 등과 함께 태풍과 고온 환경, 집중호우로 원자력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고수온에 강한 어패류 신품종을 개발하고 염생생물 조성 사업을 벌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은 바지락 주산지인 경기도 화성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간 평균 수온이 지난 2005년 16.03도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엔 17.5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년 만에 수온이 1.47도나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지락 폐사율도 크게 늘어나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예년 같으면 잔입이 이제 금방 한 10월 내내 되면 안 차게 되는데 보통 다 우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고수온으로 약해져 있는 것 같다 보니까 폐사원이 너무 많이 와서 위기감이 커지자 경기도가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신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갯벌의 모래를 살포하는 등 어장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채취되는 우럭조개와 새조개를 경기도의 주요 수산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수원에도 버티는 이런 품종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배를 시켜서 이제 고수원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남쪽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바지락을 대해서 저희가 들여와서 품종 개발을 신품종 개발을 지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또 탄소 저장 능력이 탁월해 블루카본으로 불리는 염생 식물 조성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 대응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와 전사자 시신을 추가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기습 공격에 체면을 구긴 러시아가 며칠 내로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냉장 설비를 갖춘 트럭 한쪽에 시신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영현백들이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할 전사자 시신들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1차 인도분인 1,200여 구를 교환 장소로 이송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보상금 지급을 피하려고 시신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не подтвердила проведение обмена сегодня и перенесла его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ый срок.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의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송환은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포로 교환과 전사자 시신 송환은 양측이 지난 2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인데 이마저도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기존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사이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로 전차 사단이 진격하고 있고 수미와 하르키우에서도 통제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을 위협한 뒤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며칠 내로 대규모 보복 대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Готуються росіяни, готуються продовжувати війну, ігнорують всі мирні пропозиції. Вони повинні за це відповідати.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보복 공격에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해 다양한 공중 전력이 쓰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고위 외교관은 엄청나고 가차없는 공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응징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보안국 본부 등 정부 건물을 노리거나 방산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바닷물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첨단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한창인데요. 기후 운동가들은 지금의 생태계를 지키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정도를 흡수합니다. 그 양은 대기보다 무려 150배나 많습니다. 바닷물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뒤 방류하면 그만큼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하거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많지만 각국 정부나 거대 기업들까지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It's a rapidly growing industry, and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trying to sell carbon credits. Some of them may be good, some of them may not be good. 기후운동가들은 탄소를 줄이려면 생태계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먹이사슬을 지탱하는 크릴은 연간 수십억 톤의 탄소를 침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남획과 기후변화 때문에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They export a lot of carbon through digesting and excreting. They'll export a lot of carbon from the surface to deep ocean, and that's really important. 최고의 탄소 포집기로 불리는 고래의 경우 한 마리당 33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의 수가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전 세계 배출량의 4%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미국 7개 주에서 달걀로 인해 수십 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거스트 에그 컴퍼니라는 회사가 유통한 달걀로 인해 최근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7개 주에서 최소 7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이 가운데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수의계약 형태로 풀면서 반값 공급을 개시했지만 산지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의 선불금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국 각지 농협이 쌀 농가의 입도 선매를 위해 지불하는 선불금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40%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쌀 생산량이 많은 니가타 지역 농협은 2025년산 고시이리카리 1등급 햅쌀 선불금으로 5kg당 1,917엔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5% 오른 수준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주방위군이 배치된 가운데 지난 주말 시위대 7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LA 경찰국이 지난 7일 시위가 벌어진 파라마운트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3명을 체포하는 등 모두 27명을 붙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민족주의 추세를 비판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각 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령 강림절 미사를 접전하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편견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정치적 민족주의 속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배제의 사고방식도 설 자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학교 관련 소송에 거액의 교비를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는 교육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한여름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고 나오셔도 좋겠지만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겉옷도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경북 일부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9도, 대전은 20.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밤부터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는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